10분짜리 장례식도 있고 10시간짜리 장례식도 있다.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오래 머물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하게 살아갈 것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우리는 정작 기억을 못합니다. 바로 내가 태어난 날, 그리고 죽는 날이죠. 내 삶의 시작과 끝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니 사는 게 참 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하고 상상해 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게 두려워서 아무 생각도 못할까? 아니면 지나온 삶에 만족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문예 춘추사에서 펴낸 오늘은 죽기 좋은 날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The Five Secrets You Must Discover Before You Die로 죽기 전에 발견해야 할 5가지 비밀인데요. 한국어판은 책 제목을 오늘은 죽기 좋은 날로 시작하는 타우스족 인디언들의 노래 구절을 인용해서 출간했네요. 이 책의 저자인 존 이조는 8살 때 겪게 된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여러 장례식에 참석하며 보게 된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 또 원인 불명의 뇌출혈로 아내를 잃을 뻔하면서 의미 있는 삶과 행복한 죽음의 의미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 책에는 저자인 존과 그의 동료들이 삶의 행복과 지혜를 발견한 235명의 인생 스승을 찾아다니며 인터뷰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충만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5가지 비밀을 중심으로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까? 왜 어떤 이들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죽는 반면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걸까? 행복을 발견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간직한 비밀은 무엇일까?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혜롭게 살려면 우선 삶의 2가지 기본적인 진실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얼마가 남아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 앞에 100년이 남았는지 30년이 남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불명확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의식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무제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이런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다나 죽음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인간 활동의 대부분도 삶의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다. 삶은 유한하며 적어도 이 삶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진실 말이다. 여러분 중에도 제목에 죽다라는 말이 들어간 책을 선뜻 집어들기가 어려운 이들이 있을 것이다. 유한성이라는 실제를 떠올리기만 해도 왠지 불안하고 두려움이 일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마음이 불편해서 얼른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죽게 마련이며 아무리 부정하고 외면해도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삶의 비밀을 발견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나이가 몇이든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대기하고 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먼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서 삶을 허투루 살지 말아야 한다고 일깨워준다. 세인트 루시아 출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시인 데릭 월컷은 시간이란
사랑스런 악마와 같다고 했다. 우리에게서 소중한 모든 것들을 앗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생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시간은 사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유한성이 삶에 절박감과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비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물고기를 잡는데 평생을 바쳤는데 그 물고기가 자신이 찾던 물고기가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어른들의 이야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과 생각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의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돼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의미 있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 이들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점은 자신이 원하던 삶을 살고 있으며 가슴의 소리를 따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방법 중 하나는 일상의 차원에서 자기 영혼의 목소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문제들은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 있다고 즐겨 말한다. 행복하고 목적에 충실한 삶은 즐거운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진다. 내가 만난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내 할아버지도 내 삶에 등장했던 지혜로운 인생 선배 가운데 한 분이었다. 그는 하루가 저물 무렵에 밀려오는 기분 좋은 피곤을 이야기하곤 했다. 기분 좋은 피곤은 기분 나쁜 피곤과는 정반대로 그날 하루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들에 집중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다. 무언가에 승리했지만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았음을 깨달을 때는 기분 나쁜 피곤이 몰려온다고도 했다. 그러므로 자신을 알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자신에게 기분 좋은 피곤을 선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성찰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이다. 하루가 기분 좋게 피곤했으면 그런 만족감을 가져다 준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반대로 기분 나쁘게 피곤한 날이 있었으면 그런 느낌을 불러온 요소들을 되짚어 본다. 얼마간 이런 간단한 수행을 한 덕에 나는 그동안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분 좋게 피곤한 날이면 나는 어김없이 낮에 외출을 했다. 공원에서 15분간 짧게 산책만 해도 엄청난 차이가 생겼다. 또 기분 좋게 피곤한 날에는 거의 언제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시간을 할애했다. 또 일을 과제로 여기지 않고 일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했으며 낮에는 운동을 했다. 반대로 기분 나쁘게 피곤한 날에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없이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배울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일에만 매달렸다. 이런 단순한 차이들을 파악하고 성찰한 덕분에 기분 좋게 피곤한 날들을 늘려나갈 수 있었다. 이런 양상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파악하고 그것들을 우선시했다. 물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고 진정한 자기에 충실하려면 더욱 큰 질문들도 던져야 한다.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과 경력이 진정한 자기를 대변해주고 있는지, 지금처럼 사는 게 진정한 내 길인지,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가슴이 이끄는 대로 살려면 다른 목소리들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이 목소리들은 우리가 그들의 꿈대로 살기를 바란다.
인터뷰 당시 론은 70대였다. 그는 의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하는 가정에서 자라났다. 그의 삼촌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내과 의사였다. 론이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자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그런데 의대에 들어가기 직전 그는 환자 자격으로 재능 있는 척추교정 전문의를 만났다.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몸에 자기 치유력을 믿는 치유법에 정통하게 되었다. 접촉의 효력을 확신하는 이 치유법에 그는 직관적으로 매료되었다. 저는 곧바로 이 일에 끌렸어요. 이 일이 제 영혼의 모양에 잘 들어맞는다는 걸 알아차렸죠. 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이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척추교정 전문이라는 직업을 약간 수상쩍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척추교정 전문의가 되겠다고 선언했더니 친구들도 말리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기꾼이 되겠다는 말이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척추교정 전문의가 저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자기에게 진실하려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해도 말이다. 론은 나중에 잘하던 척추교정 전문의를 그만두고 에너지 치유사가 되려고 했을 때도 똑같은 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그 일이 자신의 길임을 깨달았다. 평생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할 용기도 있어야 하죠. 그는 또 가슴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데는 2가지 열쇠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가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훈련과 이 소리에 따르는 용기가 바로 그것이다. 누구나 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이 진정한 자기에게 자신의 본질에 충실했다고 느끼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2 눈을 감고 죽음의 순간 내 의식을 스쳐 지나갈 이미지들을 상상해 보았다. 나는 어떤 점들을 후회하게 될까? 그 순간에 어떤 이미지들을 보고 싶어 할까?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는 가슴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보아야 한다. 타인들에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도 바로 이것이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빠서 자기 영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을 거의 내지 못한다. 아내가 뇌졸중을 일으키기 전에는 우리 부부도 그랬다. 회사 운영하랴, 아이 키우랴, 텔레비전 보랴, 여행 가랴, 돈 벌고 쇼핑하고 책 쓰랴. 달력은 언제나 할 일들로 꽉 차 있었다.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부산하게 여겨지지도 않았다. 그러다 아내의 뇌졸중을 계기로 우리는 먼저 삶의 속도부터 늦추었다. 그리고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덕분에 전과는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를 믿고 기댔으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서서히 내려놓기 시작했다. 이처럼 우리는 때로 단순한 삶을 강요당해야만 비로소 상황을 분명하게 보기 시작한다. 2번째 비밀, 후회를 남기지 말라. 생의 마지막에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아마 후회일 것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내 경험과 인터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삶을 충만하게 살고 하고자 했던 일을 충분히 이루었을 때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생을 마감하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으려면 후회를 남기지 말라는 두 번째 비밀을 실천해야 한다. 또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용기를 가져야 한다. 자신이 두려운 것으로부터 도망치기보다 원하는 것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삶이 떠안기는 불가피한 실망들도 이겨내야 한다. 우리는 235명의 인생 선배들에게 삶의 중요한 기로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점이 있다.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시도했을 경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후회하는 일은 없다는 점이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어도 말이다. 실제로 인터뷰했던 사람들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며 후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충분히 시도해보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후회를 남기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 위험성을 전혀 무릅쓰지 않으려 했던 자신,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일들이다. 실제로 내가 인터뷰했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실수를 통해 가장 큰 배움을 얻었다고 했다. 우리는 결코 삶에서 완벽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 모든 시도 속에는 실패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에도 언제나 거부의 위험성이 있으며 꿈을 쫓아도 실패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주어지는 건 실패뿐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하는 태도는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제 예순이 된 친구 보백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 나는 편안하게 미소 띤 얼굴로 죽을 거야. 내 삶과 내가 남긴 것들, 그동안 살아온 방식 모두 마음에 드니까. 이것이 바로 후회 없는 삶의 선물이다. 세 번째 비밀, 스스로 사랑이 되라. 이 세 번째 비밀을 실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음은 가족이나 친구 등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스스로 사랑 자체가 되는 것이다. 71살의 엘사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에서 자라났다. 그 탓에 아주 힘든 유년기를 보냈다. 그녀의 아버지는 독일군 장교였다. 그녀 위로 아들이 둘이나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딸을 원했다. 그래서 엘사가 태어나자 그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듬뿍 쏟아부었다. 하지만 엘사가 5살밖에 안 됐을 때 그는 가족을 버렸다. 전쟁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때부터 엘사는 어머니가 그녀를 차갑게 대한다고 느꼈다. 자라면서 어머니가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나보다 오빠들을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어른이 되었을 때 난 그것이 나만의 상상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딸을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자 엄청난 사랑을 주었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떠났을 때 어머니가 내게 분풀이를 한 건 이 때문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이유에선지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땠을지.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탓에 엘사는
사춘기도 아주 힘겹게 보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타인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면 나 자신이 사랑 자체가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명하기 힘들지만 타인들이 나를 사랑하는 문제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먼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타인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못 베기리라는 걸 어느 정도 깨달은 겁니다. 신은 나를 사랑하며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로 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았고요. 이런 사실은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순 없지만 사랑을 구하기보다 나 스스로 사랑이 되기로 결심한 순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흔히들 먹는 것이 곧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다. 여러 해 전 목사로 일할 때였다. 어느 불행한 남자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삶의 대부분을 일에 바쳤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BMW가 저를 만나러 양로원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켄이라는 62살의 남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추천한 사람은 병원 직원으로 일하는 그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모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켄의 아들은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희 아버지는 아이오와주의 작은 읍내에서 유일한 이발사입니다. 읍내의 유일한 이발사와 대화를 나눈다니 생각만 해도 호기심이 일었다. 켄은 아이오와주 와우콘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42년 동안이나 이발사로 일했다. 내가 일을 시작할 당시에는 이발사가 13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뿐이죠. 내가 유일한 이발사가 된 겁니다. 난 그들의 장례식을 전부 보았어요. 이제는 그들의 손자들 머리를 깎아주고 있고요. 이따금씩이라도 머리를 안 깎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머리를 깎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사람과 친한 사이처럼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관찰하기도 한다. 켄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순간 켄이 의미 있고 충만한 삶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오래도록 관찰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가 말했다. 삶에 사랑이 있고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일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죠. 켄에게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이 있고 이발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을 넘어서서 깊은 목적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에게 이발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동시에 깊은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는 장인에게 들은 조언이 이제까지 들었던 조언 중에서 최고로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장인은 막 그를 알게 되었을 즈음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법이야. 하지만 다 인생의 한 부분이지. 자네가 가진 수표장이 자네의 성공을 말해주는 건 아니네. 자네가 만나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자네의 성공을 말해주지. 켄의 아버지는 켄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켄은 사남매 중 맞이였다. 그는 아버지 역할을 잘 해내고 동생들에게 훌륭한 역할 모델이 되리라 다짐했다. 제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홀어머니의 사남매로 이루어진 그의 가족을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도 타인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자리에 있어 주리라 다짐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그래 주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언제나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이웃들이었다.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광고를 신문에 낼 예정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였다. 새 집 내 놈, 한 번도 산 적 없음. 친구나 가족들과 밖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집에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걔는 우리가 인터뷰에서 깨달은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였다. 그는 인간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면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삶 자체로 보여주었다. 네 번째 비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하루하루를 별개의 삶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하루는 목적지를 향한 단계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다. 하루 더 살아있게 된 것을 커다란 선물로 느낄 줄 알아야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단 한 번뿐인 하루를 낭비하지 않아야만, 과거나 미래를 사는 식으로 이 하루를 망치지 말아야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삶을 견디기만 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혹은 어느 때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아직 성취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계획하거나 갈망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지금 여기의 순간 속에 살면 언제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점에서 내 강아지 몰리는 나의 가장 훌륭한 스승들 가운데 하나다. 여행 중이 아닐 때면 나는 매일 몰리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오른다. 약 40분 동안 곧장 산을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다. 몇 해 동안 이렇게 산행을 하고 난 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몰리가 나보다도 이 산행을 즐긴다는 점이었다. 내게 이 산행의 목적은 그냥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었다. 산행은 만끽이 아닌 완수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산행 자체를 의미 있는 행위로 보지 않고 더 오래 살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몰리는 산행 자체를 즐겼다. 다른 개를 만나면 멈춰서 인사도 나누고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면 충분히 그것을 탐색하고 장미 향기도 음미했다. 이로 인해 나는 목적지를 향해 기계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내 이리 와, 얼른 가자 하고 몰리를 재촉해야만 했다. 몰리는 순간을 사는 반면 나는 매 순간을 단순히 겪어내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차이를 깨달은 뒤 나도 몰리처럼 산행을 즐기기로 결심했다. 그 후로는 이웃을 만나면 이따금씩 멈춰서 즐겁게 대화도 나눈다. 좋은 경치나 아름다운 꽃을 발견해도 걸음을 멈추고 충분히 그것을 만끽한다. 운 좋게 친구를 만나면 내 목적지를 고집하는 대신 시간을 내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다. 이런 변화는 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타포가 되었다. 다섯 번째 비밀. 받기보다 주는데 힘써라. 목사로 있을 때였다. 생판 모르는 한 남자를 위해 장례식을 집도하게 되었다. 장례식 날 조문객 한 명 없이 관에서 조문을 읽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난다. 망자는 그 동네에서 평생을 살았으며 어른이 다 된 두 아들은
불과 몇 시간 거리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오직 장의사와 나 둘뿐이었다. 당시 25살이었던 내게 이 일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추모해주는 사람 한 명 없다니. 의아할 따름이었다. 후에 그 남자의 삶에 대해 들으면서 나는 그가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말년까지 타인들에게 지독히 모질게 굴었고 그의 장례식은 그런 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살아온 대로 죽은 것이다. 내 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이와 달랐다. 장례식 날 식구들은 많은 조문객 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아버지는 아주 조용한 분이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아와 할아버지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어느 남자가 어머니에게 할아버지와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5년 전 어느 날 그는 옷가게 밖에서 딸에게 사줄 부활절 드레스를 구경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살 형편이 못 되었다. 마침 가게 앞을 지나던 할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곤 당신도 넉넉지 않으면서 형편이 될 때 갚으라며 남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드레스를 사라고 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려든 것은 이처럼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세상에 베푼 덕 때문이었다. 지혜로운 어른들과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빠뜨리지 않은 질문이 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대답 속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5번째 비밀, 즉 받기보다 베푸는 데 힘쓰라는 것이었다. 본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온 대로 죽는다. 지혜롭게 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이들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후회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리라는 것도 안다. 죽음의 존재를 인식하면 지금이야말로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일의 행복이 아닌 오늘의 행복이요. 왜냐하면 나는 건 선우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